안녕하세요. 채널14 초대석의 이지연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 가옥의 구조가 온돌방 구조였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일 때는 그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턱 버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 걸 못 보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우리의 할아버님, 아버님께서는 그 아랫목에 턱 버티고 있던 그것을 꺼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담요 속에 곱게 묻어둔 진지 그릇이었는데요. 어린 저희들은 시험 공부하다가 추운 겨울에 들어와가지고서 얼른 담요 속에 손을 넣다가 뜨거 하고선 손을 얼른 뺍니다. 발도 닿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 안에 혹시라도 우리 것이 같이 들어있을 때는 그 밥그릇 꺼내서 곱게 밥상포가 덮여진 밥상으로 달려가서 밥상포 열고 그때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그 행복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나오신 이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신 어른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을 그 추억의 길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억 속의 얘기를 들려주신 사전 자수박물관의 허동화 관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세요. 관장님께서도 아랫목에 묻어뒀던 진지 드신 기억 나시죠? 예, 제가 막내라 자주 이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요즘은 뭐 전자밥통이 워낙 흔하게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었었지만 그 아랫목 담요 속에 묻어두었던 그 밥그릇 위를 덮는 것도 아주 예쁘게 또 어머니가 술을 놔서 덮으셨었지 않습니까? 네. 모자처럼 생겼는데 마침 뭐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예, 그럼 이건가요? 예. 이렇게 납니다. 생긴 건데 네. 여기 빨간 줄이 둘러 있으면 그 여자 거고 파란 줄이 둘러 있으면 남자 건데 네. 이 보온 커버죠. 이렇게 이제 이거 못 보셨죠? 우리 여기 앞에 나오신 여학생은 모자가 아닌가 하고 또 그 모자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게 바로 그 보온 밥통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수가 아주 정교한데요. 네, 마치 그 재봉틀로 박은 듯한 모두 손으로 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관장님 모시고 그 옛날에 우리 추억 속으로 한번 같이 좀 젖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도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사전 자수 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개관한 지는 금년 21년이 됐고요. 저희는 그 주로 수집품이 규방에서 쓰여지던 그 여성들이 만들었거나 여성들에 의해서 쓰여졌거나 하는 물건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그걸 조사하고 전시하는 그런 전시 공간입니다. 네. 그러면 모두가 수집한 것들만 모아놓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1960년대 초, 그러니까 한 30여 년 된 셈이죠.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특히 이제 여러분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자분도 아니신데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이렇게 수집하게 되셨을까 궁금한데요. 처음에 제가 아마 색채에 대한 감각이 좀 민감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우연하게 화조로 된 자수평풍을 하나 봤는데 그 색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걸 수집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시기가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관심이 적고 외국에서 눈 밝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제 그 해외로 가지고 나가고 누군가 그걸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한테 권했지만 다 뭐 별로 신통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수박물관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그 종류가 많은 건 어떤 것들인가요? 역시 뭐 생활 자수가 제일 많은데요. 수적으로는 그렇고 가령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다면 병풍류가 많은 것이 뭐 특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의외로 불교 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지금 나눠 생각을 하는데 수적으로 생활 자수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체 점수로 친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우리 박물관 소장품
현재는 한 3,000점 되는데 네. 지금 국립박물관에 새로 국립박물관이 생기면 전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한 1,000점을 저희 박물관에서 지금 기증 중에 있습니다. 한 2,000여 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다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예, 있는 예, 그런 예. 기회가 되겠군요. 관장님 갖고 나오신 거 지금 이제 밥그릇을 덮는 보온통, 네. 보온 덮개 말고도 아유 이건 아주 색깔이요. 여기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관동 지방에서 끈을 좀 잡아주시죠. 관동 지방에서 만들어진 수보인데 네. 보자기입니까? 그렇죠. 혼례 때 쓰는데 민간에서는 특정 용도 한 가지로만 쓰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용도를 이게 무슨 보자기다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혼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아주 재미있는 그림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왕자를 네. 중앙에다가 이제 표시했고 예.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산이라든지 산을 나무로 표시했는데 네. 산이라든지 나무를 표시해서 중앙에 임금을 모신다는 뭐 그런 의미의 문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지방의 유명한 거는 다른 지방에서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지방에서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거 네. 그것도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연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기 이제 19세기 때 19세기 말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한제국 시대 예. 흔히 얘기하는 구한말 전후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예. 이 지금 자수실이라든가 네. 또 이 천 자체가 색깔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바랜 편은 아니네요. 세월이 많이 근데 흘렀는데도. 자연 염색은 화학염료보다 좀 덜 바랜다 그러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덜 바랬는데 예. 아마 처음에는 더 화려했을 것으로 생각이 네, 드는데 혼례 때 뭐 아주 귀중품을 잘 싸서 네, 뭐 사주 단자를 싼다든지 네, 네. 또 새로 시가에 보낼 무슨 예단들을 싼다든지 네. 뭐 비슷한 문양인데 아 이것도 아주 네. 정교하네요. 네. 정말 이것도 섬세하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예. 이렇게 보면 임금왕자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물론 나무지만 네. 그래서 우리 색상에서는 청홍, 백, 흑에서 이제 동서남북도 표시하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황색은 황제색이라고 그래서 중앙에다 표시를 하는데 네. 그런 의미로 해서 왕 임금을 모시는 사방에 나무들이 보호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하고 또 자수에서는 재료의 동질성. 그러니까 견직일 땐 견사, 면직일 땐 면사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면사를 바탕에다 많이 쓴 거, 면직을 많이 쓴 거. 연직으로요. 그러니까 아마 네. 이게 좀 질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요거 보시죠, 요거. 요 밑에 안이 좀 조금 다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재가 좀 다르다고 네. 할까? 이건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주 어릴 때요. 요건 이제 밥상을 덮는 보자기인데 예. 언제나 밥상을 덮는 보자기를 쓸 때에는 뒤에다가 이제 유지를 댑니다. 식유를 발라가지고. 예. 이제 이런 세탁이 잘 안 되니까 뭐 묻으면 행주로 닦아서 다시 쓰게 하는데 이건 종이를 말아가지고 그 가운데로 발로 실을 끼워가지고 엮은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걸 우리 이제 문양상 이제 망문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문양을 쓰면 원치 않는 불행, 마귀 이런 것들이 망에 걸린다. 아. 그런 걸 예방하면 행복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게 아니고 망에 걸린다군요. 행복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걸려서 못 빠져나가죠. 예, 예. 불행도 막아지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망문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공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예, 정말이에요. 이거 지금 전부 종이로 네. 색깔까지 전부 내가지고요. 글쎄요. 여기 이제 손잡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네, 네, 이제 네, 식사하신 다음에 또 덮어놓고 그렇습니다. 하죠. 이 보자기 종류만 해도 무척 많겠어요. 갖고 나오신 보자기가 지금 아주 네. 종류별로 다양한데요. 뭐 물론 보자기는 뭐 궁중용도 있고 민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용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에 따라서 이름을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용도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것들이 많습니다. 네, 네. 뭐 사주단자보, 예단보, 무슨 마부제보, 사십보, 뭐 심지어는 그 신부들이 어깨에 걸치는 개두포보. 그게 옛날에는 철물 썼다 그럽니다. 네, 그것도 네. 이제 마귀를 막는 뜻으로 지금 예. 보자기를 쓰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뭐 무수하게 많죠. 이 보자기는 우리나라만 썼나요? 중국에도 썼다 그러는데 이제 흔적이 거의 없고요. 일본에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자기를 많이 쓰는 나라죠. 네, 네. 그렇다면은 외국에서는 우리의 이 보자기를 상당히 인상 깊게 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 어떤 특정 민족만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보자기 문화는 바로 이제 한민족하고 일본 민족 두 민족만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물론 일본 보자기 문화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하나 이제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의 동양박물관에 전시를 했는데 그쪽 관장이 일본 2세입니다. 사노라고. 네, 네. 물론 반 미국 사람, 반 일본 사람인데 제가 초대를 했어요, 서울에. 네. 근데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첫째 그 질문이 당신이 일본 사람인데 그때 한국 보자기를 초대전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서 전 옆에서 좀 초조했어요. 어떤 대답을 하려는가 그랬더니 아주 대답이 간단명료합니다. 일본 보자기 문화도 훌륭하지만 한국처럼 그 조각보가 일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보자기를 초대전했다. 아주 네, 대답이 네. 간단하다. 네, 네. 조각보가 뭔지는 아시죠? 조각조각 이은 보. 뭐 여기가 또 조각. 여기 한번 조각보 잠깐 보여드릴까요? 조각보도 아주 그 잘게 한 것들은 상당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건 그렇죠. 아주 무늬가 굵직굵직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자기로 생각하지만 네. 서구에서는 이걸 이제 추상회화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가령 추상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몬드리안이라든지 끌레라든지 칸진스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린 크기에 이만하다면 우리 돈으로 한 4억 준 겁니다. 네. 근데 저희 선조들은 이제 쉽게 만들어서 네. 더러워지면 또 빨아서 다시 쓰고 4억짜리를 그냥 생활 속에 막 갖다 쓰는 그런 아주 정말 문화 민족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선조 우리 어머님들이요 정말 알뜰하셨던 게 아이들 옷 만들어 주시고 남은 그 짜투리를 또 이어가지고 그렇죠. 보자기도 만드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그 색깔을 배합하신 거 보면은 별로 배움도 없으셨을 텐데 네. 색깔 배합도 잘하셨잖아요. 네.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머니들이. 예. 그래서 그 독일에서 전시를 할 때인데 독일 아주 유력한 신문에 재미난 기사를 쓴 게 있어요. 한국 여인의 투명한 손가락 10,000개가 빚어낸 한국의 자수 보자기 국보가 밀려오다. 그런 제하의 그 기사를 썼는데 네네. 그 기사를 읽고는 그 전시를 꼭 봐야 되겠다는 충동을 일으키도록 기사를 아주 잘 썼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희 그 선조 되시는 분들의 아주 손이 예쁘고 작고 그래서 솜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만약에 이런 걸 젊은 그 주부들에게 하라고 한다면은 흔히 하는 말로 아유 눈 빠져서 못해 할 텐데 그 예전에 어머님들은 할머님까지도 전부 이런 거 하셨잖아요. 골목 끼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그 사람들은 작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작가가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 우스갯소리로 당신이 한국에 와서 어느 가정에가 식사를 하는데 아주 밥이 맛있었다. 그럼 그 밥을 어느 작가가 지었느냐고 물어보겠느냐. 네. 그처럼 밥을 짓는 여인들이 밥을 짓듯이 이 보자기를 전부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작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여성 전체가 이런 걸 만드는 행위를 다 했다. 그렇게 해서 웃기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박물관에 있는 보자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는 깃든 보자기는 몇 년 전 거가 될까요? 네, 저희는 1653년인가 그 명환공주가 썼던 것으로 전해지는 보자기. 네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는 제일 오래입니다. 아, 그러면 뭐 30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러고 보면 참 곱게 이렇게 다 만들어 나가시던 그 옛 여인들의 그 정취랄까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요. 아마 그 보실 때마다 느낌이 새록새록 달라지실 것 같아요.
이제 전시를 연습할 겸 또 새로 들어오면 너무 흥분해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 벽에다가 그걸 쭉 붙이고 이제 밤을 새워서 보는데 한 3일쯤 보면 걱정이 생깁니다. 아, 여기다 걸어놔서 퇴색하지 않을까, 상하지 않을까. 그래도 다시 떼놓고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또 다시 꺼내서 진열하고 뭐 그런 걸 쭉 반복하면서 뭐 작품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자수를 놓는 문화는 제가 요전에 어떤 그 호텔에서 헝가리 초대전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헝가리에서 온 여인이 술을 놓고 있더군요. 그래서 네. 상당히 유심히 봤었는데 어떻습니까? 몇 나라나 될까요? 술을 놓는 나라는? 자수는 어느 민족이나 다 합니다. 다만 이제 민족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뭐 대체로 동서양으로 나누고 또 동양에서는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뭐 어느 민족이나 자수 문화는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라마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령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궁중자수, 그리고 중국은 또 그 무역을 잘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도 이제 그 자수를 이제 상품화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 궁중자수를 모방한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상품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양이 많고요. 일본은 쭉 저의 영향을 받다가 청대, 그러니까 우리 조선조 후기쯤 중국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 자수가 좀 남아있는데 색상은 물론 다르지만 기법이 아주 거칠고 또 실이 꼬여져서 생명력이 약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저희 나라 자수는 당초부터 또 이렇게 실생활에 쓰여지는 자수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수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자수보다도 한국 자수는 이제 좀 투박하지만 아주 질기다 그럴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술을 놨던 그 기억이 상당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술을 놓는다는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술을 놓고 있다는 거를 볼 때 우리나라 여인들한테 이 자수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부덕을 갖춘다 그럴까 그러니까 좀 웃음소리 하나 할까요? 지금 여성들은 이제 아주 속된 얘기지만 무슨 키를 3개 가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의사가 많습니다. 의사하고 결혼하려면 뭐 병원 열쇠가 하나 있어야 되고 네. 또 새로 뭐 아파트 열쇠가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자동차 열쇠가 있어야 되고 물론 미모도 그렇고 또 학벌도 다 문제가 되겠지만 조선시대에는 2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음식 솜씨가 좋아야 하고 두 번째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야 그 신부로서 좋은 신부감이 됩니다. 네네. 이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작품으로서요. 그렇죠. 예, 꼭 네. 작품이라 안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불을 가지고 네, 대를 네. 물린다든가 네. 그죠 수를 통해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저희 나라의 그것이 뭐 몇 대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건 없지만 중국에는 뭐 3대, 4대 걸쳐 작품을 하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나라도 작품 하나에 몇 년씩 걸려서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은 많습니다. 네, 뭐 네. 병풍 같은 거, 대작 같은 걸 보면 하루에 수가 놓여진 면적이라는 게 뭐 사실은 조금 시간을 내서 한다면 글쎄 우표 면적만한 걸 하루에 하나 놓는다고 좋고 그렇게 네, 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죠. 예. 그 외국에 뭐 양탄자 만드는데 뭐 대를 이어서 네, 몇 대 걸쳐 네, 만든다는 네, 것처럼 네. 우리도 내세울 수 있을 네. 만한 그런 전통이 되겠어요. 네, 이런 충분히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품의 가치도 클 수가 그렇죠. 있겠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님 생각하고 할머님 생각하고 그래서 힘을 얻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머니가 남긴 참 감동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수저 주머니라고 그래서 이제 서당에 다닐 때 수저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주머니가 있는데, 앞에다가는 이제 무슨 좋은 문구를 이제 술을 놓고 뒤에다가 오자등과라는 술을 놓은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과거 급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그 집에 아들이 5이 있었거나 아들이 많았거나 그 아들 전체가 등거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소원을 거기다 담은 거죠. 네네. 근데 그 아들이 그 수저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그걸 보게 됩니다. 봐서 이제 무슨 자극이나 충격을 받게 되지만 또 하나 어머니의 아주
진실한 소원이 거기에 담긴 걸 가지고 그 아들은 내가 과거 급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실례입니다마는 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천입니다. 해방이 되고 북한에서 이제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현명해서 이제 어린 딸을 이제 남아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나이가 한 15, 16세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막상 보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노자 몇 푼 하고 자기가 차고 있던 수 주머니를 딸에게 주면서 한 얘기가 네가 이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 한 내 소원이 성취될 것이고 또 어머니가 지켜주게 될 테니까 힘을 가지고 남쪽에가 성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녀는 그걸 믿고 건너왔지만 남쪽에서 누가 맞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식사도 못하고 해서 이제 소아마비가 걸립니다. 그래 시리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때 다시 주머니를 꺼내보면서 어머니가 이 주머니를 나에게 주면서 한 얘기를 다시 상기시키고 분발하겠다 그래서 그 소아마비가 이제 그 하부가 이제 이렇게 아주 불편하게 된 그 몸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가고 대학의 교수가 된 예가 있습니다. 뭐 끝내 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주머니 하나 때문에 그 소녀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는 그런 일, 뭐 그런 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정성이 그대로 담긴 그런 일화가 되겠군요. 이렇게 쭉 그 전시품을 보시다 보면은요, 시대별로 어떤 특징 같은 것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문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의 색깔이라든가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씩 변화가 있었나요? 저희 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보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복 사상,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다 그 묘사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내 보기가 쉬울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시대가 올라갈수록 물론 이제 그림도 그렇습니다만은 작품이 작아지고요. 또 작품이 좀 거칩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정교해지면서 그 문양에 하나하나가 다 그 의미가 있는 문양을 거기다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그 조선 후기쯤 되면 상당히 이제 혼란해져 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불안하니까 그 좋다는 문양을 한 두서너 가지쯤 넣어야 그게 아주 간결하고 좋을 텐데 거기다 좋다는 문양을 그냥 전부 다 집어넣으니까 아주 복잡한 아주 그 작품으로서는 그 조금 그 마땅하지 않은 그런 작품이 이제 그 후기에 나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문양도 그렇고 색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색, 음색으로 나눠서 양색은 이제 청홍, 황색인데 황색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제한이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 전용색이라 그래서 음색은 백색하고 흑색인데 그 양색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황염료가 들어오니까 싸게 진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진하게 드릴수록 액을 물리치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자꾸 또 진하게 드려서 우리가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그 무속에서 보는 그 아주 진하고 강렬한 색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색깔로 변하는 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 코엑스에서요. 한국 자수전 2000년 전인가 했었죠. 그때 가서 보니까 우리의 자수 문화가 대단한 그 깊이가 있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 외국인들도 와서 한 작품 앞에서 떠나질 못하고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임금님이 입으셨던 곤룡포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한두 살인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던데요. 궁중에서는 이제 수방라인 그래서 이제 수방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솜씨 좋은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술을 놓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 때까지 이제 술을 놓게 해서 궁중의 자수를 수요를 충당하게 되는데 기록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인데 안주, 구성 이런 지방의 자수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요가 부족할 때에는 그쪽에서 그 발주를 해다가 쓰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 발견되는 자수의 수준이 궁중의 자수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참 요즘 이제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그런 정성은 이미 다 우리 곁에서 떠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우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금 어머니나 딸들이 자수 그 어떻게 그 지루하고 결과는 늦게 오고 그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가령 그 좋은 아내였다면 남편이 입는 와이셔츠 주머니에다가 조그만 꽃의 문양을 하나 놔준다든지 네. 옷 넥타이에 놔줘도 좋고 또 혹은 자녀들에게 아까 오자 등과라는 말처럼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자녀들의 그 생활용품에 수를 놔준다든지 또 혹은 아까 보자기를 하나 만들어서 뭐 쓰게 해준다든지 그거는 어떠한 교육보다 그 어머니의 그 애정을 전달하는 좋은 그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리고 뭐 요즘 우리도 이제 점점 가치를 느끼지만은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 것보다 손으로 정성껏 만드는 것이 그만큼 값어치가 더 이제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이제 해외전 때 이제 그 개관 행사에 좀 참여를 하는데 특히 유럽에서 제 옷을 벗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네 소장품으로 하겠다. 근데 저희는 이제 요새껏 수집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10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거죠. 100년 후에는 이게 이제 문화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니까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쓰여지던 물건들이 지금은 하찮은 거지만 100년 후에는 그 모두가 빗자루에서 털치 하나까지 모두가 또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계로 생산하는 것도 100년 후, 200년 후를 내다봐야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의 그 솜씨가 곁들여진 그런 물건들을 쓰면 그건 또 훌륭한 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좀 힘들지만 뭐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사는 것이 멋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정도 600년대였나요? 네. 지금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물건들 땅에 묻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몇백 년 후 또 내다보면서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앞날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문제들, 짚고 넘어갈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박물관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 늘 그게 안타까우시죠? 외국의 정말 역사, 전통 깊은 나라들은 박물관이 개인 박물관까지 무척 많다면서요. 네. 그 박물관이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사립공립에서 한 100개 지금 그 법에 등록이 돼 있고 대학이 이제 한 100개쯤 되고요. 국립이 한 20개 이렇게 돼서 한 200개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의 통계를 보면 저희 나라는 후진국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 이제 인구수에서 박물관 수를 나눈 것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문화국이냐 하는 그 잣대가 됩니다. 근데 유럽은 이제 한 1000개씩 되고요. 일본은 요 며칠 전에 그 학회에서 온 분의 얘기가 6천 몇 개라고 그러고요. 네. 미국은 2만 개, 3만 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유럽 수준에 한 1000개의 박물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 하나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러면은 우선은 규모가 작지만은 숫자로 작지만은 그 박물관을 갖고 계신 분들끼리의 연합회 모임 같은 거를 만들으셔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박물관 협회가 이제 그 박물관 모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제가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법에서 공립하고 사립만 관할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대학하고 국립은 별개로 각각의 어떤 설치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통합하는 운동, 통합하는 법의 개정 그런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어떤 면은 좀 그런 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국, 일본에서 이제 박물관을 처음에 진흥책을 쓸 때 우리보다 지방자치가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약을 시켰습니다. 그 박물관 향토관을 만드는 공약을.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면 앞다투어서 이제 그 박물관 향토관을 짓게 했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닦아주거나 전기를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그 지역에 가령 뭐 유명한 농기구라든지 또 그 지역에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있으면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6,000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박물관 그러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문화 그렇게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했다가 어떻게 내가 그 결과까지 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겁을 미리 뭐 먹는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잘 공약들을 안 하는데 아마 차기 선거쯤에는 그런 공약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또 당선이 되면 공약대로 그걸 실천해야 하니까 아마 제가 생각에 한 10년만 걸리면 한 1000개 박물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네. 외국에서는 뭐 후원회라든가 지원금도 많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지원이 아니고요.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 박물관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후원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그 돈도 돈이지만 노력을 하는 무슨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죠. 네. 그런데 가령 지금 그 이태리의 그 볼로니아라고 옛날에 수도였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거기서 제가 오래 묵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직물박물관이 없느냐 그랬더니 유명한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약속을 하면서 설립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나이가 80 훨씬 넘었으니까 지금 90쯤 됐을 겁니다. 네.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의자 수리공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헌의자에서 나오는 천을 이제 한 3만 점을 모아서 박물관을 차렸고 그 지역사회에서 또 3만 점을 기부를 해가지고 6만 점이 됐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 볼로니아 시의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분이 하도 고생을 하니까 주택을 하나 줬어요. 네네. 줬는데 그분이 한사코 자기는 그 주택에 살질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 의자 수리공인데 저택가 살 자격도 없고 돈도 많이 드니까 안 가겠다. 근데 시의회에서는 결의가 됐는데 그 안 쓰면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의 아들이 마침 건축학을 했는가 봐요. 그 아들 보고 그걸 가좀 확인해 와봐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좀 규모는 적지만 박물관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네네. 다만 어려운 것은 한 3억, 그때 대충 계산하면 한 3억쯤 우리 돈으로 들면 한 3억쯤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후원회에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후원회에서 뭐 그 자리에서 1억 5천 당장 모금을 해주겠다. 그리고 1억 5천은 또 계속해서 모금을 해줄 테니 수리를 착수해라. 그래서 이제 마침 수리를 시작했을 때 왔는데, 근데 이 박물관에는 이제 그 지역이 이제 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후원회는 이제 정원이 있는데 한 번 강의를 하기에 편리한 인원수, 그것이 한 150명 내외씩 되는데, 네네. 그 150명의 후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몇 년씩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나려면 누가 죽거나 이사 가거나 그래야 자리가 나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서 돈을 기부하고 노력봉사를 해야 되는 노력봉사는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다 분류가 되고 어떤 분은 매일 화장실 청소만 하고 또 어떤 분은 유리만 닦아주고 그런 것들을 자원해서 하는데 그걸 몇 년씩 기다려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사회 봉사하겠다는 정신 철두철미한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이 됐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1000개의 박물관이 생기기까지에는 어떤 것들이 많냐 하면 저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가 하면서 이제 그 지역 사회나 정부로 지방 정부로부터 많은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걸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그 지방 정부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지방 정부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저 독일의 쾰른 같은 데가 인구가 한 100만, 그러니까 대전보다도 적은데요. 박물관이 30개가 넘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서울시가 지금 1000만인데 네. 시립박물관 지금 하나 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얘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기 지금 한 300개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곧 오긴 하겠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게 되니까 네, 좀 네. 서둘러야 될 일 같습니다. 네. 우리는 박물관 하면은 정말 그 옛날 뭐 궁중에 썼던 아주 귀한 물건이라든가 비싼 골동품이라든가 이런 것만 연상하지만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의자 이 뜯어내고 난 네. 의자 이 천 가지고도 네, 그렇게 너덜너덜한 거. 네네 그거 가지고도 박물관이 된다는 걸 보면은 그들은 그만큼 전통을 중히 여기는 그 문화가 뿌리 깊다는 얘기가 네. 되겠지요. 네. 재미있으시죠?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네.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요,
뭘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박물관 관람 시간하고 위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 불편한 게 있어요. 다른 박물관들은 다 월요일 휴관을 하는데 저희는 저희 주택하고 같이 살고 있고 또 관리인들이 그 주말엔 이제 출근 안 하기 때문에 문이 걸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 주말에 휴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휴일하고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그 공개를 하고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 위치는 논현동 89번지 89의 4. 그 마침 저희 박물관 앞에 학동 파출소라고 있어요. 그게 저희 많이 그 후원을 해주는 파출소인데 바로 그 뒤입니다. 학동 파출소는 찾기 쉬우니까 거기가 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 박물관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 규방에서 쓰던 물건들 요새는 이제 병풍류하고 보자기하고 옷 종류 그런 것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네. 또 어떤 분이 네네.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란 점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는 고등학교 때나 가사 시간을 통해서 자수를 접해보긴 했는데 실생활에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으로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저희 그 박물관을 제일 많이 학생이시죠. 제일 많이 이제 활용하는 학교 학생이 이화대학의 서양학과 학생이 아마 몇 번씩 다녀가는 것 같아요, 학년 중에.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학생 자체가 관심도 있어야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특별한 관심이 있으면 자연히 올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재미없게 이제 왔다가 점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혼자서도 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글쎄 지금 현대인에게 자수를 하라. 조선시대처럼 아까 밥 짓듯이 밥을 안 지니까 자수도 안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라는 건 무리지만 그래도 또 그 자수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시작을 하면 몰입해가지고 또 빠져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쎄 뭐 이렇게 대작을 안 하더라도 소품들은 뭐 해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것하고 그건 아까는 뭐 가령 출가를 해서 그 아들이나 딸에게 얘기도 했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게 자기가 수를 놓아서 보는 일 같은 거 그 옛날 자수에 재미난 걸 수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못 속에 새하고 고기하고 같이 놀고 있는 장면 같은 게 있습니다. 물속에 새는 못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이 아주 다정하게 놀게 펴낸 거라든지 또 나무에다가 어떤 꽃이나 열매를 매달았는데 거기다가 새를 꽃 대신 피게 하거나 또 새를 열매 대신 열게 하거나 그렇게 또 묘사된 것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혼자 즐길 수 있는 거를 제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데에다가 술을 놓는다든지 또 요새는 말하면 뭐 조각으로 조그맣게 이어붙인다든지 뭐 하는 행위는 지금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또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네. 언젠가 관장님이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모아놓은 자수 중에 이름을 붙여 넣으셨더라고요. 재밌는 게 많던데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물건은 이렇게 오지만 그 이름이 붙여오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걸 다 조사해서 이름을 붙이고 연대를 추정해야 되고 또 그 내용에 무슨 기법이 어떻게 되냐를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좀 일반인의 그 공감이 가게 하는 이름, 또 좀 다정한 이름 그렇게 붙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재밌는 이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궁중에 쓰던 병풍인데 그러니까 꽃이 가진 꽃이 쭉 놓여져 있고 거기 이제 정제무라고 그래서 궁중에 그 무용을 할 때 부르는 가사가 그 한자로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질까 꽃에 대관을 질까 그러다가 우리가 항상 그 기쁠 때 뭐 길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네. 길상수병이다. 그 병풍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멋진 일이라든지 또 보자기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좀 해학적으로 지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그 장명을 하실 때는 행복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골똘히 생각하시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시겠는데요. 아주 재미난 일이 생기면 참 책임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암만 가난해도 방 안에 이제 반다지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하나는 놓이게 되고, 네. 그 교회에는 그 계절마다 바뀌는 이불 보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가오리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꼬리가 쭉 달리고.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그 이불보 위에다가 장식하는 끈으로 참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불보 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책에다가 이제 썼습니다. 그랬더니 뭐 모두 다가 이불보띠 나오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함에다 덮는 띠예요. 그래가지고 함띠였군요. 네, 함띠인데 그 이불보로 돼가지고 네. 그걸 고치는데 한 3년 걸리더군요. 그 인식을 새로 시키는데. 예.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자기 재미로 뭐 이름을 붙이지만 보는 사람들은 나를 믿고 그걸 계속 사용하니까 네, 네.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름뿐 아니지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그때 곤욕을 치렀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박물관이 보다 많이 생기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다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시각적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전통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동안에 전시회도 많이 가지셨잖아요. 네, 지금 저희 박물관을 이제 규모를 사람들이 물을 때 세계에서 제일 적은 박물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 박물관이 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건 해외 전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하는 박물관 미술관들이 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 권위가 있는 그런 데에서 전시를 한 40차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500만 명이 관람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참 감동적인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하다가 제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개관식 때 제 인사 대목이 꼭 있는데, 그 단위에 올라가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한만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고, 그 감동의 눈물이 흘러그럽니다. 네. 그래서 참 내가 훌륭한 조상을 준 덕택에 이 영광스러운 내 자리에 올라섰구나 하는 생각하고 너무너무 자기 조국이 아주 자랑스럽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동을 참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언제나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약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 벨지움의 마리몬 왕립박물관이라고 아주 유명한 박물관인데 거기가 이제 전시를 하는데 마침 또 인사 대목 차례가 왔어요. 네, 근데 네. 벨gium엔 지금 어떤 사회 문제가 있냐면 무슨 그 포르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소녀를 납치해다 살해를 한 그 결과가 발견이 돼가지고 도덕적으로 벨gium은 아주 못쓸 나라 이렇게 돼서 온 세계가 지금 화살을 보내고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북쪽은 독일어권이고 남쪽은 그 불어권입니다. 근데 북쪽은 부자들이 많고 남쪽은 가난합니다. 근데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돈을 벌어서 남쪽을 벌어 먹이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갈라쓰자.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제가 가서 전 그런 걸 질문당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제 인사 대목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제 브뤼셀 근교의 그 시골을 여행을 했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쪽에 습기가 많으니까 가로수가 이렇게 파랗게 이끼가 다 껴 있어요. 그 가로수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크고, 근데 그게 무슨 몇천 그루가 쭉 이렇게 늘어져요. 거기에 반해가지고 쭉 걸어가다가 또 도시가 아름다워가지고 또 가다가 그걸 길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시골이라 사람이 지나가질 않아요. 근데 어떡하나 하고 뭐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마침 남자가 하나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길을 물었더니 그 사람 다짜고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집을 쑥 들어가요. 그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났어요. 들어가서 칼 가지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걔 도망을 갈까 아내하고 상의를 했어요. 길을 모르신데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어쨌든 거기서 피해야 되니까 도망갈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 또 다시 나왔다. 그게 도망도 못 가고 우리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올 테니까 기다리라. 차를 가지고 저희를 태워서 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 벨gium이 고민 중에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예수처럼 비쳤다. 그때부터 나는 벨gium 사람을 사랑하게 됐고 존경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이 전시가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이 전통, 역사 깊은, 유서 깊은 이런 전통 문화를 해외에 개인이 이렇게 나가셔서 국위를 떨친다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드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보다 많은 곳에 지금 묻혀 있는 우리의 전통도 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들춰내서 자꾸 보이면서 자랑하고 긍지를 느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진국에서는 자기네 문화를 온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고 후진국에서는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중요한 문화재면 뭐 훼손될 염려 또 없어질 염려 때문에 못한다 그런 구실인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계속 알려야 하는데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 전시를 많이 한 박물관으로서 더 많이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전시 요청이 오면 조건이 잘 안 맞으면 거절했는데 지금 다 수용을 하는데 지금 당장 요청이 와 있는 것이 벨기움의 연장 전시가 나와 있고 내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시드니에서 그 2000년에 그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준비 때문인지 98년하고 99년 2년간에 걸쳐서 네 군데 박물관 순회전 요청이 와 있고 2000년에는 그 파리의 김해 박물관이라고 그 루브르 박물관의 동양관이죠. 그게 전시를 하게 돼 있고 쭉 있는데 이 전시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은 어느 나라 다 가난해가지고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를 마련해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 재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처음엔 저희 재산을 쭉 하다가 요새 와서는 이제 기업에도 의뢰를 하고 정부에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하나 예를 들면 작년하고 금년에 미국의 3군데하고 벨기움에 4군데 전시를 하는데 카다록 포스터를 만드는데 한 6천만 원 모금을 해서 물론 부족해서 저희가 충당을 했습니다만은 나갔는데 그쪽 전시를 할 때 드는 비용이 한 3억씩 들입니다. 그럼 4군데면 12억을 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6천만 원 한국 돈을 들였지만 12억의 문화 투자를 한 효과가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계산을 하죠. 네. 사실은 그보다 또 다르게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겠는데 또 해외 전시는 저만 할 일이 아니죠. 많은 수집가 많은 박물관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첫째는 그걸 괜히 겁을 내는 것 같아요.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쉽고 또 하는 일 중에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니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뭐 이후에 여기 모인 학생이나 주부가 저를 알아주겠지만 대체로 잘 모르는데 위에는 과거에 몰랐더라도 그 나라의 박물관장이라고 그러면 최고의 지성인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뭐 그것도 참 경험을 해봐야 할 일들인데 그렇게 하고 저에 보내주는 존경의 화살 같은 거 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명예로운 일. 뭐 그런 걸 좀 다 나누어서 고생도 같이 나누고 명예도 같이 나눠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 중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박물관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를 지금 얻고 계신 거고요. 요즘 우리 흔히 이해타산으로 따진다면은 정말 속된 편으로 돈 벌리지 않은 일을 하시지만은 가장 큰 돈을 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어서요. 앞으로 우리의 그 유서 깊은 자수 문화를 더 많이 좀